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김관욱 계명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불법 사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판사들에 대한. 그렇게 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먼저 그 문건을 A4 9장짜리 문건을 공개를 했고요. 법무부도 뒤이어서 공개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다 보니까 판사들에 대한 세평 이런 것들이 정치권 그리고 언론,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하게 되는지 하고 있는지 한번 봐달라 양쪽이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직무정지와 징계 요청의 사유로 6가지를 내세웠는데 네. 사실은 기존의 감찰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판사들에 대한 어떤 사찰 내용, 문건 이거죠.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원리에 굉장히 위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이 일종의 이제 법리 다툼의 과정 속에서 조금 재판의 어떤 전략적 차원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어떤 이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를 당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유쾌하게 그거를 다 수용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검찰이 모든 재판에 이렇게 다 재판부의 어떤 성향 조사를 했다면 그 관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딱 검찰이 이기고자 하는 아주 주요 사안, 그러니까 울산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조국 전 장관 사건이라든가 집중적으로 여기에 이제 관련된 재판부의 판사들의 어떤 성향들을 조사를 한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신빙성을 더 높여주는 것은 뭐냐면 여기 관련해서 사실 압수수색 영장을 지금 검찰이 사실상 이제 청구를 했죠. 그래서 법원이 그것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의 어떤 이 사찰에 대한 어떤 그 중요성이 법을 위반한 그런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사법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법 연구에다 그다음에 16년 행정처 16년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된 사람이다 등등의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은 안 알려지고 싶은 그러한 것들을 다 모아놓고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에겐가는 약점이 될 수 있고 재판부라는 것이 우리의 헌법에 보면 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 영향을 사실상 안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부분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항상 강조했던 공판 중심의 검찰 그리고 인권 이런 부분에 사실 두 가지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것을 불법이다 아니다 지금 이 부분이 얼마나 이제 치명적으로 직무 정지에 이제 영향을 미치느냐를 떠나서 사실상 우리가 이 시대에 반드시 제거해 나가야 되는 없애야 되는 어떤 과거의 문화가 아직도 살아 있고 이것을 다름이 아닌 사실 우리가 언론사에도 이제 정보 교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인정되는 이유는 여긴 권력기관이 아니거든요. 문제는 이 검찰이라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데입니다. 유일하게 구속을 시킬 수 있는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기소권을 갖고 있는 데인데 이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사실상 재판의 과정에서 법리 다툼을 통해서 이길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어떤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그걸 활용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분명히 있다. 이것은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하나의 어떤 과거의 산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불법 사찰 논란에 대한 상당히 격앙된 목소리를 내주셨는데요. 이종근 평론가 어떻게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직무배제의 요인이잖아요. 그러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시킬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어떻게 직무배제할 때 발표를 할 수가 있죠? 제 말씀은 이겁니다. 최동호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혼외자 문제, 이 혼외자 문제가 벌어지고 그 문제가 막 커지자 이제 감찰이 들어가요. 자, 직무배제에 대한 6가지 상황 중에 5가지 상황은 다 알려진 거예요. 거의 1년 전부터나 혹은 또 몇 개월 전부터 계속 공론화됐어요. 검찰총장으로 이럴 수 있는가에 대한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징계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하나 방어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랑 별개로 사안은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안은 갑작스럽게 직무배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나와요. 그게
저는 납득이 되질 않아요. 도리어 더 물어보고 싶어요. 법무부 장관한테. 이 사실을 도대체 언제 아셨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아셨죠? 왜 공론화를 시키지 않으셨죠? 자, 이게 한 명이 그러면 자 보시자고요. 검찰총장이 자기만 알고 있다가 그 성모 검사한테만 시켰나요? 그래갖고 둘이서만 알고 있었던 사안인가요? 아니잖아요. 자, 이 수사 정책 인가요? 수사 정보정책관실에 공식적으로 지시를 내렸고 정책관실에서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뭐 일부 언론에서는 요구했다. 해당 어떤 재판을 받아야 될 반부패 수사부와 그다음 공공수사부가 요구했기 때문에 했다. 그것을 보고서를 줬다라는 지금 보도도 있습니다. 진위 여부는 나중에 또 갈려지겠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2월 16일인가요? 이렇게 되면 지금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을 2월 16일 날 검찰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지금에서 직무 배제할 때 직무 배제할 요인이다라고 밝힐 수 있는 사안이냐는 거죠. 그렇게 숱하게 많은 검찰의 안에 인사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윤석열 라인이라고 우리가 언론에서 보도되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시에 반부패 부장은 심재철 지금 검찰국장입니다. 그 일부 보도에는 어쨌든 반부패 수사부에서 요구한 자료를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심재철 부장은 이렇게 검찰국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화를 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화를 냈다 안 냈다는 감정상의 표현이고 감정상의 표현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인이에요. 그리고 대검의 부장이에요. 그 참모예요. 그런데 이 사안이 검찰총장이 직무 배제할 만큼의 그리고 이 지금 검찰농단이라고 표현되는 여당에서 그 정도 사안이었다면 자신이 그것을 문제 제기하거나 아니면 뭔가 공론화 됐었어야 돼요. 그런데 일단 화만 냈어요. 그리고 난 안 보냈어요. 이러면 만약에 지금 논리대로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할 사건이라면 당시에 이것을 화만 냈던 검찰국장 그러니까 당시 반부패 부장은 당연히 직무 유기를 한 셈이에요. 똑같은 사안 아닌가요? 그러니까 거꾸로 제가 이 분석을 하면 이겁니다. 별건 수사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어떤 혐의를 두고 검찰이 잘못된 관행 속에서 피의자를 혐의를 두고 막 공론화 시켰어요. 피의사실 공표하고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인데 마지막에 기소할 때는 전혀 다른 사건이 하나 딱 끼어들어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딱 그 행태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 추미애 장관이 알았다면 뭐부터 해야 되나요? 대검에 이 사실을 알리고 이 사실 경위를 파악해야 돼요. 지금 그것을 작성한 사람도 당일날 알았대요. 몰라요. 한 번도 제수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 뭐냐면 반부패 수사부장 다음에 당시에 공공수사부장 다 불러서 다 진위 여부 어떻게 됐느냐 누가 지시했느냐 다 그 모든 조사를 끝낸 다음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 공론화돼요. 그러면 검찰 조사장이 이 정도의 지금 저기를 저질렀구나라고 한 다음에 징계가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거꾸로 됐어요. 아무한테도 불러서 이 사실이 무엇이다 이 사실이 무엇이다 묻지도 않고 당사자들한테 묻지도 않고 이 사실은 잘못했습니다. 직무 배제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압수수색에 들어가요. 이게 완전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 특정 판사의 성향을 평가하고 기소했던 이 문건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법무부는 사찰, 뒷조사 이런 표현들 해가면서 법적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검찰은 재판의 공소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문제될 게 없는 단순 참고사항이라는 입장인데 민주당, 여당은 법무부의 입장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낙연 대표의 얘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법무부는 그 문제를 감찰하면서 동시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감찰과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응분의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조사 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마저 정쟁이나 정치 게임으로 끌고 가려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는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네, 여당의 톤도 법무부와 비슷합니다. 이게 직무 배제를 넘어서 형사 고발돼서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종훈 평론가가 하신 얘기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요, 뭐 같이 얘기를 하면 예. 사실은 뭐 민주당은 저는 조금 더 침착하고 냉정해야 된다. 지금 사실상 뭐 6가지의 사안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지금 안에서 사실은 실질적인 어떤 진실이 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공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도 이제 고검장 그다음에 지검장들도 계속 반발 뭐 기소 입장, 예.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얘기하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다 들여다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법적으로 지금 판단이 다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공방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앞서가는 것이다. 그래서 좀 냉정을 찾고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이제 관리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가 너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지금 작동하는 것도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뭐 심재철 당시 반부패 부장이 뭐 예컨대 뭐 화를 냈다. 직무유기다. 그러면 사실상 직무유기면 당연히 윤석열 총장 지시를 내렸던 윤석열 총장은 권한 남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이제 조사가 더 들여다보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고 제가 2018년도에 우리 이제 대법원 판사 사찰 문건이라고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예. 그거를 뭐 인터넷 다 떠도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사찰 문건이라고 나온 건데 그것이 어제 윤석열 총장이 제시한 또는 법무부가 제시한 것과 거의 유사해요. 큰 차이가 없다.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찰 문건으로 인정을 하고 이것은 사찰 문건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기준은 뭔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검찰이 명확히 하고 그때는 사찰 문건이고 지금은 사찰 문건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명확히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추미애 장관이나 법무부에서 이거를 만약에 2월에 알았다면은 진작에 좀 조사가 들어갔어야 했는데 왜 이제 와서야 밝혔냐 이 부분을 아까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사실은 뭐 추미애 장관이 계속해서 감찰을 얘기할 때 뭐 특활비도 얘기하고 뭐 등등의 것들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얘기를 안 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6가지 사유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폭발력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이 얘기했던 뭐 인권이다, 뭐 공판 중심이다, 뭐 모든 게 사실은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됐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추미애 장관이 한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언제 알았다. 그래서 언제 포함시켰다. 뭐 이건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예, 있으신가요? 기회를 주시면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많이 공감을 하는데 그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그렇게 해서 검찰과 공방이 벌어지는데 대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결에 3가지 조건, 그러니까 불법 사찰에 대한 3가지 조건을 얘기했어요. 하나는 목적이 불이익이 내포되어야 된다. 네. 즉 불이익을 줄 그 의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번째는 정보 수집의 불법성 여부, 3번째는 직무 범위 여부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첫 번째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불이익을 줄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어저께 문건 내용이 거의 다 이런 거예요. 재판부 이 재판관은 일어서서 PT 준비를 시킨다. 이 재판관은 증인 신문 시 직접적으로 질문을 많이 한다. 이 재판관은 무리한 주장을 적절히 배제한다. 이것이 이런 어떤 표현들이 네. 과연 불이익을 줄 의도가 있는 어떤 세평이냐. 저는 제가 기자 출신이지만 예를 들어서 하마평을 할 때 어떤 공직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펌에서 갖고 있는 이 판사들에 대한 자료 이거보다 훨씬 더 상세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저께 만약에 그 보고서를 다 읽으셨다면 뭐 사실 굉장히 관점이 다르지만 그래 이 재판부의 이 재판관에 대해서는 열심히 PT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 재판관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많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 표현들이 다 어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갖고 무슨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됐느냐 하는 여부는 사실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읽어도 저는 그걸 찾아서 볼 수가 없었거든요. 마지막 조건이 부합이 안 됩니다. 직무 범위에 짧게 포함이 돼야 듣겠습니다. 되는데 예. 사실상 수사정보 정책관실은 수사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에요. 네. 여기서 개인 정보를 취합하고 성향을 분석하고 이거는 직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네. 예.
그 추미애 장관 그리고 윤석열 총장 갈등 관련해서 정치권 이야기에 좀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가 먼저 국정조사를 뭔가 의미하는 듯한 언급을 했고 이게 야당이 받으면서 오늘 오전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했죠. 이제 열릴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인데 먼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야기 듣고 와서 저희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쟁으로 몰고 간다는 말도 말이 안 되지만은 그래서 윤석열에 한해서 국정조사를 해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쟁을 유발하려고 이낙연 대표가 국정조사 이야기를 꺼냈던 것입니까? 그리고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능 중의 하나인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몰고 간다는 발상 자체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먼저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면 이낙연 대표 레임덕이 온 것인지 이낙연 대표 말씀의 무게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랑요, 국민의당까지 해서 110명이 참여한 국정조사 요구서. 어떤 것들을 국정조사해야 되느냐, 이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것들은 거의 다 집어넣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추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사건부터 해서 채널A 검언 유착 의혹까지 해서 다 포함해서 이거를 하자라는 게 야권의 주장인데 실질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민주당에서는 처음에 얘기는 꺼냈지만 지금은 이걸 정치 공방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현재로서 굉장히 좀 여기에 대한 굉장히 소극적인 또 회의적인 그런 시선들을 보내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속내라고 할까요?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낙연 총리의 발언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국회가 국회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상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미스라고 봅니다. 정치공학적으로 생각을 할 때 장관이 지금 이 징계위원회를 열고 그다음에 징계위원회를 열게 되면 결과를 대통령한테 재청을 요구하고 대통령이 정말 엄중한 게 결론을 내려야 될. 왜냐하면 자신이 임명한 사람을 자신이 징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예. 그러면 굉장히 정말 고민 끝에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형식이 될 겁니다. 이런 어떤 행정 절차와 관련된 국정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그건 야당의 시간이 되거든요. 네. 야당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그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 또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을 야당은 부각시키면서 징계의 부당성을 지금 부각을 하려고 또 윤석열 총장을 안 부를 수가 없거든요. 예. 당연히 어떠한 입장이든 불러야 되고 그러면은 한쪽은 징계를 하고 대통령이 엄중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사안에서 국회는 그것의 부당성을 지금 홍보하는 자리가 돼버린다. 예. 그럼 이낙연 총리로서는 사실은 이낙연 대표는 사실 빨리 내가 국정조사는 사실 그 언급은 잘못됐다라고 교통 정리를 하던가. 왜냐하면 당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대표가 얘기했는데 왜 안 하냐라는 공격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당연히 저는 정치공학적으로만 말씀을 드릴 때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곤혹스럽다. 이 대표의 어떤 말실수 때문에 곤혹스러운 지경이 됐는데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이건 진짜 해봐야 되는 문제죠. 1년 동안 그렇게 국정조사든 뭐든 하자고 했는데 여당 대표가 먼저 얘기를 했는데 고맙죠. 해야죠. 당연히 해서 지금 검찰 왜냐하면 딱 이겁니다. 지금 이 1000명에 가까운 검사들이 지금 연명을 하고 또 이 성명을 발표하는 이유가 윤 총장 잘합니다가 아니에요. 네. 윤 총장이 정당합니다가 아니에요. 예. 윤 총장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윤 총장을 징계하는 절차가 정당하냐, 적법한 정당한 절차를 과정을 거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감찰도 그렇고 감찰의 과정도 제대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주고 계속 감찰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갑자기 감찰 안 하고 징계로 넘어갔잖아요. 예. 이런 모든 과정들을 공정하고 정당하고 투명하게 하라라는 게 요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국정조사를 한다면 그걸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게 뭐가 부당하고에 대해서 가려보자 국회에서 이건 정말 정당하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거를 이야기한 이낙연 대표는 사실 실수를 한 거죠. 예, 이 사건 초기에 국정조사가 이렇게 화제가 될지 예상했던 분들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이 국정조사라는 게 사실 형사처벌을 목표로 하고 있는 특검이나 특별수사 같은 특별수사팀 같은 그런 거랑 좀 성격이 다른 상황인데
야당에서는 밀어붙이고 있고 여당에서는 좀 선긋기를 뚜렷하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길래 과연 이 국정조사가 이 사안에서 이 논란에서 이렇게 중요한 정치권의 공방거리가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사실 국정조사를 시작하게 되면 이 자체가 완전한 블랙홀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모든 이슈가 여기로 들어오게 되고 연말 연초에 국정 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정도로 여기에 모든 것이 몰입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법리 다툼을 하고 있잖아요. 쟁송을 하고 있잖아요. 법원에서. 그런데 여기서 이 국회가 이제 원론적으로 저는 동의해요. 국정조사 하는 것이. 특히나 이제 국회가 행정부에서 지금 뭐 거의 난리가 난 거잖아요. 견제를 하고 감독해야 될 그 의무와 그 과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이런 부분들 역할을 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순서가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사법부가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데 만약에 입법부가 거기서 앉아가지고 먼저 이 논란을 막 이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어내고 그것 자체가 또 사법부에 상당한 판단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그게 정확한 판단을 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좀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쟁송 절차가 밟아져 나가고 있고 징계 절차라든가 이런 법적인 절차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아가면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꼭 그렇지는 않았죠. 사실은 아까 제가 이낙연 대표 실수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도 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적 절차가 있는 부분에서 만약에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면 대개의 증인으로 오는 사람들은 사실 선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증인의 어떤 그런 거짓 여부에 따라서 죄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대개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말할 수 없습니다라는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사법적 판단과 국정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진 적은 많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국정농단 아닙니까? 최순실을 포함해서 또 연루된 어떤 대기업 총수들 전부 다 재판받고 있는데 와중에서 어쨌든 국정농단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열렸거든요. 당시에 저도 기억나요. 그래서 이걸 불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많은 증인들이 지금 제가 재판 중이다라는 말로 피해갈 수밖에 없었는데 꼭 이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돼야 된다 이런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나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정조사로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1년 동안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문제인데 국회가 국회 역할을 이낙연 대표 말씀처럼 해야 된다면 당연히 이거 종집으로 국회에서 찍을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요. 저희 딱 30초씩만 두 분께 간략하게 듣고 싶은데 월요일 날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문의 결과가 법원에서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될 텐데 이 여파가 워낙 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분께서 어떤 결론을 전망하시는지 좀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싶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마디씩만 저희가 30초씩만 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 자료를 다 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런 전문 지식, 법적인 지식도 없는데 이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사실 저는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본안에서 또 다시 이제 논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사실상 어떤 혐의가 분명히 이제 전개되고 있는데 만약에 인용을 해가지고 다시 복귀를 했다가 거기서 더 큰 어떤 증거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그 인용을 했던 재판부가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상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저는 인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당사자의 소명을 제대로 들었느냐. 이게 징계절차법에도 분명히 포함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사전에 어떤 통보라든지 또는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가장 중요한 아까 그 두 번째 건 그러니까 사찰 문제도 사실 거꾸로 됐잖아요. 발표부터 하고 수사가 나중에 이루어진 점. 이런 점들이 인용의 어떤 결정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